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꼼찰청장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가 튀네요. 마스크 튀고 목에 지금 윤석열이 걸려가지고 아 이런 정말 고통스러우시겠네. 네, 고통스럽습니다. 예, 예. 나오질 않아요. 예. 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꼼찰청장 역시 광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거 빨리 이거부터 하고 해야 돼요. 빨리 예, 해야 이거부터 돼. 해야 이걸 더 돼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서설. 것보다 이거는 저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서설은 다 중단하고 설성목장의 제주 설성 한돈 볼살. 네, 그래요. 볼살은 이제 돼지머리에 이 볼. 예, 여기쯤이요. 네, 그렇습니다. 관자놀이부터 여기. 예, 그렇습니다. 돼지 예. 머리죠, 제가. 예, 여기 볼살을 의미하는데 관자놀이살, 아가미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저지방 고단백질이 특징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식감은 쫄깃하고 맛은 담백 고소한데요. 설성목장이 돼지 중에서도 100% 국내 한돈으로 한돈 중에서도 물 맑고 바람 좋은 제주 한돈을 K 한돈을 제주 한돈 중에서도 한 마리에 몇백 그램밖에 나오지 못하는 최고의 특수 부위인 제주 한돈 볼살을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합도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제주 설성 한돈 볼살 300g 인터넷 최저가가 9,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이 그 가격에 팔면은 압도적 최저가라고 말할 수 없겠죠. 6,900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최저가보다 30%더 할인된 파격적 최저가. 다만 수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물량 소진 때는 특가 이벤트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어렵고 모임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성목장이 준비한 쫄깃담백함의 끝판왕 제주 한돈 볼살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제주 돼지는요, 그 삼겹살 가격도 이 정도는 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볼살이 항정살 다음으로 이게 특수 부위라고 비쌉니다. 비싼 데인데, 야, 1,900원에 야 300g. 이게 6,900원에 300g이면 300g이 보통 1인분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슬슬 약 올려드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len 변호사님이 오셔야지 좀 놀려가면서 먹을. 나오신 분들 소개도 안 했습니다. 장용진 아주 로엠피 편집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개를 안 받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돼지고기가 더 급해. 그럼요. 그 고기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보다도 고기가 더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님 잘 지냈어요? 한동안? 한동안이래 한 주 동안. 네라고 하면 되지 뭘.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형 기자가 할 말이 많아요. 왜? 할 말이 많아요, 그냥. 말은 많은데 참 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김호수 임명 이후 처음 방송인가? 우리가? 그렇죠. 임명이 아니라 이제 지명. 지명.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김호수가 아니라 이제 뭐 저번에는- 조난관이나 뭐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뭐 이러고 그랬었죠. 그렇지. 조남관이 웬 말입니까? 아유 정말. 그러니까 조남관은 이제 그러면 물러나는 겁니까? 물러나는 게 보통인 통상적인데 보통의 경우는 그 총장 후보를 하고 더군다나 총장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다음 총장을 위해서 물러나줘요 원래. 그래서 다음 총장이 좀 덜 불편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안 물러나면은 그 직이 보장되는 모양이군요. 공무원이니까요. 정년만 아니면. 네.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에는 24기예요. 24기. 저기 윤석열이 23기. 네. 이번에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기술은 제일 낫죠. 그러니까 더 버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남관 차장이 나가면은 윤석열 라인이 대부분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얘기는 있다가. 맛있는 볼살 얘기하는데 왜? 진짜 맛있네. 진짜 기름이 별로 없네요.
그래. 기름기 별로 없고 쫄깃쫄깃해요 이게. 아이, 이래서 돼지볼살 하는구나. 이게 뭐 삼겹살 외에는 제가 먹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특수 부위. 아, 이래서 특수 부위야 되는구나. 이게 볼살이야, 이게 볼살. 이게 볼살이야. 돼지 볼살. 300g에 6,900원이면 100g당 2,300원이잖아요. 이게 진짜 웬만한 삼겹살보다 싼데요. 지금. 아니 삼겹살보다 맛있네. 아, 삼겹살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야, 이 비싼 만큼 가격을 하네. 아, 삼겹살은 지금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사실은 삼겹살은 원래 저 가장 저가였어요. 근데 그런 살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아, 볼살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건. 여기가 맛이 없다는 거는 너무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막아 뜨는 거를 까먹어요 자꾸. 먹다가 보통 이게 방송에서 오디오 비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오디오가 계속 비어. 먹어야지 뭘. 오디오가 문제예요, 그지? 그래도 음악을 좀 깔아줘. 음악을 맛있는 거 먹는데. 아유, 말을 해야 되는 이 의무감을 주지 말라고 우리한테. 아니 근데 유시민 형님은 기소가 됐는데 재판 결과가 예측이 돼요? 제가 한 2, 3주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별로 신경도 안 쓰세요.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사람한테 고소당했잖아요. 한동훈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여쭤봤더니 2줄 써서 보냈다고. 답변서. 그래서 근데 사고까지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굳이 그걸 고소를 해. 이게 뭐냐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음.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하겠다는 음.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이 그럴 마음이 없는데 왜? 근데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오면 또 어떡할 건데? 기소됐다고 뭐 그 때문에 못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문제는 검찰이 전체가 작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윤석열 총장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 하나하나 쳐내고 윤석열 총장한테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제거하고 탄탄대로를 닦아놓기 위해서 이게 법 적용을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하는 거예요. 판례도 필요 없고 법리도 필요 없고 어떻게든 간에 결과를 놓고 끼워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서. 유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사과했고 못난쳤고 그 사람이 좀 착오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고의적으로 엿먹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사과를 왜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 쓰던 기사가 그런 내용인데 옛날에 그 MBC 광우병 파동 때도 MBC 제작진이 PD수첩 제작진이 이제 그 당시 농림축산부인가요? 그 장관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명예훼손 혐의로. 정문천. 네, 정운찬. 근데 그 당시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 이 기관이나 어떤 정부의 공무원들은 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정운천이가 고소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는 명백한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가능하냐? 근데 그걸 허용해 주면은 사실상 기관이 그렇지. 소속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 그 저기 뭐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는 그 인간처럼 뭐 조상이 친일파네 뭐 북조선의 개네 이딴 소리를 하지 않는 한 고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악의라는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알면서 고의로 고의로 퍼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있고요. 과거에 이내창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중앙대 안성 캠퍼스 네네.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거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동행자가 있었는데 동행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동행한 여성이 안기부 소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적에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당사자도 고소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게 안기부 소속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그 당시 판결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 대한민국에 안기부 안에 안기부 직원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따라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은 비록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죠. 수사 내밀한 얘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예? 검찰이 알려줘야 알지. 그 당시에는 검언유착 사건 직후였잖아요. 네.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2020년 7월에 발언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지. 검언유착 사건이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2020년 3월 31일에 보도됐으니까 그 직후에라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의심할 만한 건덕지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됐다. 뭐 잘못을 저질러서 기소가 된 것 같잖아. 이 부분은 언론 플레이와 합작된 유시민 죽이기다. 엿먹이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저 설성목장에 제주 설성안돈 볼살을 먹으면서 유시민 이사장 얘기도 했는데, 야 역시 맛있으니까 이 네. 야부리도 잘 나옵니다. 아, 예. 든든하네요. 먹고 그렇습니다. 나니까. 자, 설성목장 제주 설성안돈 볼살 300g. 세상에 이거를 6,900원에 파는 곳은 김용민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군을 피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오셨는데 소재인 변호사님께 이것 여쭙고 싶었어요. 로톡이라고 아시죠? 로톡. 자, 로톡. 예. 아이고. 로톡으로 지금 일선 변호사들과 변협이 지금 싸움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로톡이 한마디로 말해서 카카오티 같이 택시 이용할 때 우리가 카카오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변호사님을 찾을 때 로톡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는 왜 발끈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일선 변호사님들은 왜 로톡이 좋다고 얘기하는지 좀 여쭙고 굉장히 싶었어요. 아주 민감한 민감한 주제에 민감한 대해서 문제입니까, 제가 이게? 준비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민감한 주제이긴 엄청 한데 민감한 엄청 얘기예요. 민감한 주제죠. 네.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은 저기 소재인 변호사님 저기 왕따 당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니, 장윤진 근데- 부장님이 얘기해 아니 주세요. 제가 장윤진 저도 부장님. 이제 생각은 보고는 있는데 지금 네. 이제 서울변호집행부에 아마 이번에 음. 선거 공약 중에 제일 큰 게 그 로톡 같은 그런 음.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그걸 변호사법 위반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거기 뭐 탈퇴하도록 하겠다 뭐 아이고야. 이런 게 굉장히 큰 공약이었고 또 많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었겠죠. 그 그 변호사 직역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직역은 아니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또 존경받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예. 이제 예를 들면 세무사라던가 변리사라던가 이렇게 좀 직역의 충돌이 발생을 할 때 변호사들은 그냥 다 가져가도 세무사나 변리사 쪽에서 국회 뭐 어떤 로비 활동이나 그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업무들을 가져가도 그냥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가져가는구나. 다음엔 우리도 좀 챙겨야 될 텐데 그냥 이 정도 마음으로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이는 이런 느낌의 일인데 사실 저는 이거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플랫폼 시장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이게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그 서비스의 가격을 높이겠죠. 그렇죠. 그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법률 시장에서 플랫폼이 변호사로부터 수익을 높여서 가져갈 때 변호사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거는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공공성도 포함이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자,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로톡이 광고할 때 요새 나오는 게 뭡니까? 징역 몇 년 이거잖아요. 그렇지. 징역 몇 년인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예요. 그게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같은 변호사가 할 일을 자격 없는 사람이 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이 같은 경우에는 징역 몇 년 요 얘기를 변호사가 해준다기보다 이게 AI가 한다든지 한 40만 개의 판결 기록을 넣어가지고. 네, 그걸 돌린다는 거라고 거예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그게 결국엔 개인의 판단이고 자료 제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징역 몇 년? 로톡이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법률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아 이거 위법한데? 라고 봤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는 알선이에요. 근데 변호사 알선업을 또 할 수가 네.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알선업이란 말이에요. 연결하고 알선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는 건데 이거 자체가 변호사 시장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로톡의 서비스 자체가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뭐냐면은 지금 또 다른 변호사들 입장이 또 생각이 다른 것이 의뢰인을 요즘엔 쉽게 이렇게 접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누구나 공정하게 누구나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활동으로 수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 생각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로톡의 지금 현재 서비스되는 형태는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경계하고 싶은 것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저는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걸 보시자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배달의 민족은 돈을 버는데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보고 라이더들도 손해를 보고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서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의 고효를 짜서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인데 앞으로 이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에서는 결국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변호사도 힘들고 또 의뢰인도 사실 가격이 올라가서 힘든 이중고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제일 변호사들이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 로톡을 통해서 분명히 변호사는 지금은 그래도 싼 가격에 의뢰인을 만날 수 있고 의뢰인도 이렇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지만 그 로톡이나 이런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수수료를 높일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할 일은 정말 좀 그렇죠. 걱정이 돼요. 변호사들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은 저는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법률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거고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는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았어요. 라이더들도 오늘 한 사람에 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편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그거 통해 가지고 배달이 많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광고료를 물린다든지 광고료를 안 내면 뒤로 그냥 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긴 거예요. 그리고 라이더들 입장, 배달원들 입장에서도 가기 싫은데 힘들어서 가기 싫은데 콜이 뜨면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갈 나중에 수도 없어. 그냥 아이고. 콜을 안 받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콜하는 빈도수가 준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세상에. 그게 AI가 한다는 거예요. 완전 노예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노예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변호사 시장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든 간에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도 문제고 당장은 이게 정말 그 의뢰인도 좋고 변호사도 좋을 수도 그렇죠. 있으나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또 당장에 법적으로도 이거 분명히 이거는 네. 저쪽 돼요. 이건 다 다른 뭐 의견의 그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저쪽이 되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요즘은 이렇게 변호사 시장이 워낙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사건을 수임하기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찬성을 할 수도 네. 있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론화 될 거라는 거는 굉장히 불보듯이 뻔했던 게 로톡을 처음 고발한 직역수호단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그분들이 지금 서울 변회 회장이랑 대한변협 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로 이제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 변회 회장과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됐는데 로톡 쪽에서 해명하는 내용도 조금 들어봐야 되는 게 이전에 대한변협이랑 서울 변회에서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다라는 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짧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게 민감한 문제. 네, 내용이죠. 정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거에는 변호사님들은 뭐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연차가 높은 변호사일수록 굉장히 인프라가 넓기 때문에 인맥이 넓기 때문에 쉽게 수임을 하지만
젊은 변호사님들은 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로톡을 또 환영한다는 네. 얘기고 새로운 변화와 어떤 물결들이 지금 막 넘실넘실 법조 시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로톡에 만약에 우리 저 윤석열 변호사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아직 변호사가 안 됐죠? 아니죠 아직은. 아직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냥 없애버려야지 그냥 삭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태형 기자님, 우리 네. 지난 시간에 누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느냐 이거 갖고 얘기했었는데 네. 마침내 우리 저 오수영이 됐어요. 오수영, 김오수. 구수보다는 오수가 낫다라는 평이. 그래요. 예, 예. 자, 오수영 발표가 났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제가 이제 PD한테 전화를 드릴 뻔했죠. 우리가 무리한 공약을 했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저는 다행이다. 음, 안도를 했습니다. 음,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리가 없을 거다라고 이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분위기를 하도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게 됐던 게 이성윤 검사장이 탈락할 거라고 상상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한 번만 벌어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 또 상상하지 못한 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이 나니까 저는 딴 것보다 안도를 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모두에서 이내창 사건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내창 씨가 살해를 당했다고 이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안기부 직원이다라고 이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죠. 수사기관의 내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허위라고 인지하고 보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권력기관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김오수 후보자가 되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검언유착 사건이 드러나긴 드러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김오수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김오수가 총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 또 한 가지는 한동훈의 핸드폰 포렌식.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라면 좀 기대하기 난망했죠. 김오수 후보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쪽 사람들, 친윤석열 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들의 반대 입장에 서거나 자신들과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구장창 거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리고 아니 저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굳이 저런 같은 식구들을 올감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의 무리한 기소 같은 것들을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돌려받게 생겼단 말입니다. 김오수 차관한테, 그러니까 전 차관, 네. 그리고 지금 김오수 후보자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김오수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대로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친윤석열 라인들의 상당수는 이번에 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김오수가 된다면은 윤석열의 사람들이 이제 대거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뭐 배성범 포함해서 끝까지 개긴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한직에 있는 거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비수사 기구에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네. 장영진 TV에서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동훈은 진퇴양난일 것이다. 진퇴양난. 왜? 본인은 나가고 싶을 거예요. 김오수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사실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한동훈이었을 거예요. 일선에서 보자면. 아, 그래요. 예. 좀 굉장히 좀 악연이 있군요, 김오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의 어떤 견해가 이빨이 안 먹히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 스타트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한동훈부터였을 거거든요. 물론 뭐 그 뒤에 다른 검사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시작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한동훈이 제가 저기 말이야 애들 꼬셔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윤석열이지만 말이야 제가 더 미워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 나가고 싶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피의자예요, 그분. 피의자? 아니, 그러네요. 피의자라도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인 경우에 그 문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 기소가 되든지 아, 사표를 안 받아주죠. 예.
사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그렇다고 누가 어디 다른 데 보내주느냐? 아닐 거예요. 계속 그냥 진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짜증나는 것을 전하 유시민 이사장한테 풀지 않을까. 아 지금 그 저기 화를. 네. 아이고 M1 우리 저 용진이 형, 아, 시민이 형한테 푼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호수 씨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내로남불식 수사는 이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기대는 하는데 저희가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네. 왜냐면 우리가 2019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정의로운 검사라고 믿고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대통령이 묘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가 묘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100% 믿는 것은 사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건 너무 일반론적인 얘기고 그래도 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걱정의 어떤 연장일 수 있는데 다음 대통령 1년 동안은 적어도 이제 이 양반이 검찰총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년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대선 판세를 보고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윤석열이 될 것 같다. 아 이러면 또 이제 사실 김호수로서는 굉장히 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제가 뭐 아까 친윤석열 라인, 윤석열 라인들이 대부분 이번에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싹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은근히 많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 뿌리는 매우 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선 판세에 따라서 준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사람이 준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호수 후보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저는 그보다도 더 걱정인 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건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자신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가능성,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특히 이제 뭐냐면 윤석열 총장하고 조남관 대행 이 기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군요. 이 2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이 단일한 조직체가 더 이상 아니게 됐어요. 검사 동일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들이받고 검사장이 총장과 각을 세우고 또 친총장파 검사가 반총장파 검사를 향해서 니도 검사냐라고 외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따라서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런 중간중간에 마구 튀어나오는 이런 돌출되는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기 전에는 어렵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정치 공작성 수사를 한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김호수 차관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고 또 튀는 더군다나 대선 국면이에요. 그리고 그 대선 국면에 플레이어로 뛸 사람이 자기 선배야, 검사 선배야. 그러면은 미친 척하고 하나 확 그냥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얼마든지 보답이 올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아 그때쯤 되면은 이 검사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식으로 공작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이제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그 짓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 아니면 뭐겠죠. 자기들도 아마 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죽는다니까 죽고 살기로 덤벼드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 때 이런 일을 해도 우리가 조직에 와야 되지 않는다라는 걸 봐버렸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저희가 상상 불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어떤 기조를 그래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올라간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사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가 된 것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마무리 짓게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말 현실에서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데도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골칫거리가 다 있나 싶고요. 정말 우리 검사님들한테는 검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이건 초심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공정성이나마나 쪽팔린 줄도 모르고 막 윤석열 밀어주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시대적 트렌드를 거스르고 말이죠. 참 너무 쪽팔린 일 아닌가 싶은데 쪽팔려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부 보도를 보면 쪽팔리지 않을 만한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여권이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을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근데 논리지. 사실 저는 지금에 와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어떤 게 남아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월성원전 경쟁성 평가 조작 의혹이 거론이 되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문서를 파기했던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명을 구속을 해놓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증거 자료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백운규 전 장관이나 뭐 최이봉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말해달라라는 식의 조사가 진행됐다고 이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 완전 위법적인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별건 별벌 수사 혹은 이제 과하게 얘기하면 별건 구속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건에서 지금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나 최이봉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구속영장은 또 발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이전에 공무원들 재판에서도 사실 더 위로 올라갈 만한 근거들은 많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백운규 전 장관이나 뭐 그런 청와대 관련한 사람들을 기소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기소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무죄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일부 언론에서 김호수 후보자를 계속해서 방탄총장이라고 불러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김호수를 지명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수사를 막을 거냐? 월성 원전,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 사건 요 3가지를 들어요. 이게 연합뉴스에서 들고 있는 이유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다. 근데 이 기사 자체가 완전 개판이에요. 이건 기사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이거는 악의적인 기사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기사예요. 왜냐? 월성원전 수사 아까 우리 김태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다 끝났어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반려가 되는 바람에 그랬죠. 이미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소장을 다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 이것도. 김학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관련자 2사람이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가 누굽니까? 이성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명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론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이게 또 수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뭘 막는단 말이에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내놓은 자식이죠 이제. 사실 정말 권력형 비리잖아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가 충청권 의원들끼리 뭐 이렇게 한다는 충청권 의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죠. 그런 상황인데 무슨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거라고 예시했던 거 3가지 모두가 이미 끝났다고. 수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상직 의원만 해도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지금. 네. 수사 끝났는데 뭘 그거 가지고 뭐 방탄을 한다 그래. 끝난 수사를 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그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이제 네이밍된 원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 내용이 보도된 것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이광철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혐의는 있어 보이는데 근거가 없어서 불기소한다.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그런 불기소 결정문이 어디 나 있습니까? 도대체 나도 그런 판결문은 가끔씩 봤어요. 네. 의심이 되나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는데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건 검사예요. 검사가 지가 입증을 못 해놓고 지가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되니까 수사를 했겠지. 근데 지가 입증을 못 해놓고서는 의심이 되지만 증거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검사로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지가 판사야? 그 시점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했다. 뭐 청와대 기획사 정설 그때에 맞춰서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공수처 대변인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 자체도 저번 보도랑 저는 똑같이 황당한 게 공수처 대변인은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내용을 얘기해줘서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당연히 검찰에서 얘기했으니 보도가 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공수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공수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부 사정을 외부로 유출하다가 이번에 딱 들켜가지고 원대 복귀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네. 지금 보면은 검찰이 계속 흔들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흔드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종의 노쇼 같은 게 있어. 검찰 수사관인데 지원을 해놓고 막상 출근하라니까 출근 안 해. 이게 고민 끝에 안 갔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땐 약간 의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마디로 노쇼 아닙니까? 노쇼. 노쇼의 배경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거나 아니면 나는 계속 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완전히 배신자 취급을 당하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거나 자,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검찰은 개의 자식이죠. 알겠습니다. 역시 그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환부는 다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막 내장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지멋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수습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다시 집어넣고 꿰맬 수도 없는 그럴 순 상황이고 없죠. 예,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김현